좁은 그리스 안에 1500개나 되는 폴리스가 생겨난 까닭은 그리스에는 기원전 8세기경부터 폴리스라 불리는 도시국가가 차례로 탄생했다. 각 폴리스의 넓이는 지방 도시 정도의 소규모였지만 각각 국가로서 독립되어 있었다. 도시국가 번성기에는 1500개 이상의 폴리스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토록 많은 폴리스가 탄생한 배경에는 그리스의 복잡한 지형이 관계한다. 그리스는 국토의 5분의 4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섬이 많다. 또한 해안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특히 고대에는 각 도시들이 서로 교류하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통일 국가로 통합하기 어려워 수많은 폴리스가 성립된 것이다. 또한 폴리스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이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했던 것도 수많은 폴리스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 각각의 폴리스가 탄생한 배경은 서로 다르며 그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이다. 아테네는 오래전부터 높은 언덕에 살고 있던 부자 계급이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서민들을 몇 개의 지역에 강제적으로 이주시켰다. 그리고 그 지역 주위에 성벽을 두른 다음 귀족들은 정치와 종교를 장악하고 서민들은 다른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게 했다. 성벽 밖에는 농지를 일궈 농민과 노예에게 작물을 재배하도록 했다. 한편 스파르타는 북방에서 이주해온 도리아인이 원주민을 정복해 건설한 폴리스다. 도리아인 중에서도 5천여 명의 특권 계급은 귀족 신분으로서 5만여 명의 원주민과 2만여 명의 반자유민을 지배했다. 반자유민은 본래 귀족과 같은 도리아인이지만 귀족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진 채 상공업에 종사했고 원주민은 노예로 농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폴리스들은 서로 전쟁과 동맹을 반복했으며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폴리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인이라는 동맹의식이 있었고 4년에 한 번 열린 올림픽은 그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회는 신에게 바치는 의식으로서 공동으로 진행되었고 그 기간 중에는 폴리스 간에 어떠한 전쟁도 치르지 않고 휴전 상태를 유지했다. 수많은 폴리스 중 아테네만이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아테네는 1500개 이상이던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가운데 가장 발전한 도시국가다. 아테네가 다른 폴리스를 압도한 가장 큰 이유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폴리스가 협력해서 싸웠던 기원전 5세기의 페르시아 전쟁에서도 아테네의 군사력은 단연 돋보였다. 이 전쟁 이후 승리의 주인공이 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결성해 맹주가 되었다. 그리고 각 폴리스로부터 거둬들인 상납금으로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하고 도로와 항만을 정비했다. 이로써 아테네는 더욱 풍요로워졌고 군사력도 강해졌다. 동맹국 가운데 이탈의 움직임을 보이는 폴리스가 있으면 즉각 군대를 파견해 진압하고 적극적으로 원정을 벌여 새로운 폴리스를 자신들의 지배 아래 두었다. 이처럼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아테네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를 취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라는 이중 체제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스파르타 역시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를 선택했다. 스파르타는 강력한 군대를 배경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해 다른 폴리스들을 지배했고 결국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서로의 이해관계로 충돌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갈등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발전했다.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를 거두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은 소멸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군사 균형이 깨지면서 폴리스 간의 불화가 시작되었고 그리스는 다시 전국시대로 돌입했다. 이처럼 전란이 이어지면서 점점 쇠락하던 그리스는 기원전 338년
마케도니아 왕국에게 정복당하고 말았다. 마라톤의 기원이 된 마라톤 전투는 어떤 전투였을까? 올림픽의 꽃 마라톤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전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테네의 북동쪽에 있는 마라톤에서 있었던 전투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 한 병사가 완전 무장을 한 채 4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아테네까지 전력 질주했다. 그리고 그 병사는 도착과 함께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친 후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전설은 그로부터 2400년 후인 1896년 제1회 근대 올림픽 아테네 대회에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달리는 경기로 부활했다. 그리고 그 거리는 1920년 국제 육상 경기 연맹에 의해 42.195km로 통일되었다. 그렇다면 마라톤의 기원이 된 마라톤 전투는 어떤 전투였을까? 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발달했을 무렵 그리스인은 에게해 동부의 아나톨리아 서안에 이르는 넓은 활동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당시 그 지역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상업도시 밀레토스를 건설해 무역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기원전 500년 이 밀레토스를 중심으로 여러 도시가 연합해 페르시아의 전제 지배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그리스의 폴리스 연합이 이들을 지원하면서 페르시아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아테네는 밀레토스를 지원하기 위해 20척의 군함을 파견했지만 페르시아군의 반격으로 어이없게 패주하고 말았다. 페르시아군은 그 기세를 몰아 그리스 전역에 제압을 꾀했고 제1차 원정은 기원전 492년에 감행되었다. 하지만 그리스로 가는 도중에 폭풍으로 군함이 크게 부서지면서 페르시아군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는 다시 3-4만 명의 군대를 아테네로 보냈고 그들이 상륙한 곳이 해안가의 평야인 마라톤이었다. 이곳에서 아테네는 1만여 명의 군대로 페르시아군을 맞서 싸웠다. 아테네군은 비록 수적으로는 불리했지만 호그로 앞을 가리고 중무장한 보병이 빗발치는 적의 화살 속을 뚫고 진군했다. 특히 큰 효과를 발휘한 것은 상대를 밀어내며 적진으로 나아간 보병이 적의 배후를 치는 작전이었다. 결국 큰 혼란에 빠진 페르시아군은 퇴로를 봉쇄당했다는 공포심에 자멸했고 이로써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공 계획은 좌절되었다. 이것이 마라톤 경기를 낳은 마라톤 전투로 원조 마라토너는 승리를 알리기 위해 아테네까지 달린 그 병사였다.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 진짜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철학자로 그는 생애에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지만 그의 사상은 제자 플라톤의 저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철학의 거인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결국 독당근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왜 사형 선고를 받아야만 했을까? 그가 살았던 아테네는 18세 이상의 자유민 남자로 결성된 민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시스템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스파르타와 30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가 쇠퇴의 길을 걷는 와중에 데마고그라 불리는 정치적 견해가 불분명한 정치가가 지도권을 쥐게 되었다. 결국 국내 정치는 혼란에 빠졌고 국력이 저하된 아테네는 숙적 스파르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이로써 아테네 시민은 자신감을 잃었고 국가는 엉망이 되었다. 그러한 혼란기에 아테네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며 개혁에 앞장서도록 설득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다. 그는 쇠락하는 아테네를 잠들려 하는 말에 빗대고 자신을 말의 잠을 깨우는 한 마리 등에로 비유하면서 청년들에게 떨쳐 일어날 것을 호소했다.
당시 정치의 중심에 서 있던 수구파는 그러한 소크라테스의 행동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신과는 다른 신을 믿고 청년들을 타락시키려 한다며 민중재판에 회부하여 사형을 요구했다. 소크라테스는 반론을 펼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수구파의 입김이 미친 재판관들의 투표 결과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말았다. 수구파는 자신들의 실정은 문제 삼지 않고 개혁을 호소하는 소크라테스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주위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에게 도망이나 망명을 권했지만 그는 죽음을 선택했다. 그 후 아테네는 파멸의 길로 내리닫게 된다. 트로이의 목마는 어떤 작전이었을까? 호메로스의 작품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로 트로이 전쟁을 둘러싼 이야기가 아름다운 운문으로 전개되어 그리스인의 사랑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트로이 목마 구절이다. 이것은 그리스 원정군이 트로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 펼친 작전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 작전이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트로이 전쟁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그리스의 스파르타를 방문했을 때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유혹해 데리고 돌아간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 화가 난 그리스 측은 10만 명의 원정군을 조직해 1816척의 배를 타고 트로이로 향했다. 이후 그리스와 트로이군은 격렬하게 전투를 벌였지만 트로이 성은 쉽게 함락되지 않았다. 그러자 묘안을 짜낸 그리스군은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그 안에 특별히 선발한 병사들을 잠복시켰다.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은 진영을 불태운 후 배를 타고 해상으로 퇴각했다. 다음 날 텅 빈 그리스군의 진지를 발견한 트로이군은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가 거대한 목마를 보게 되었다. 그 목마에는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에 감사하기 위해 아테네 여신에게 바친다는 글이 있었고 이를 본 트로이군은 그리스군이 물러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트로이군은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며 전리품으로 그 거대한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트로이 성내에서는 하루 종일 승리의 자축연이 벌어졌고 이윽고 밤이 깊어지면서 병사들은 하나둘 술에 취해 쓰러져 갔다. 그 틈을 노려 목마에서 나온 그리스 병사들은 해상에서 대기하던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리스군은 총 공격을 개시했다. 성문이 활짝 열리고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자 견고함을 자랑하던 트로이 성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10년이나 계속되었던 트로이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어떻게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리스에서 폴리스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킬 무렵 북방의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는 왕정 국가가 탄생했다. 그 마케도니아 왕국은 머지않아 그리스의 전 국토를 지배하게 되었고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시대에는 유럽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넓은 지역을 평정한 마케도니아군이 그토록 강했던 이유는 독특한 전법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그 기초를 만든 사람은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로 그는 테베라는 폴리스의 인질로 잡혀있는 동안 명장으로 알려진 에파미논다스의 전술을 연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후 귀국한 그는 테베와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선진국에 대항하기 위해 군대를 개혁하였다. 우선 그때까지 1대1 승부를 주특기로 했던 기마병을 모아 기병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테베에서 배운 사선진이라는 전법을 훈련시켰다. 그 전법에서는 4천에서 1만 6천 명의 보병을 16열 횡대로 세우고 왼쪽 날개에 중무장한 보병을 집중시킨다. 그리고 중앙과 오른쪽 날개에
기마병과 그 외의 보병을 배치하는 전법이다. 이로써 중앙과 오른쪽 날개가 적의 공격을 막으며 적을 끌어들이는 동안 왼쪽 날개에서 중무장한 보병이 전진해 적의 중앙과 오른쪽 날개 뒤로 돌아 배후에서 치는 전법이었다. 이때 보병은 기다란 창을 들고 빽빽하게 대오를 이루도록 편성되었다. 많은 수가 한꺼번에 기다란 창으로 공격을 하면 적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적의 후퇴를 유도하면서 좌우와 중앙의 횡대가 연계해 적을 치는 전법이 무적의 최강 부대를 만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의 전법을 손질하는 한편 전술에 대한 뛰어난 안목으로 대제국을 이룩했다. 알렉산드로스의 거대 제국이 눈 깜짝할 사이에 붕괴된 이유는 유럽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알렉산드로스의 광활한 대제국은 왕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붕괴하고 말았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기원전 323년 새로운 원정을 앞둔 알렉산드로스는 측근들과 함께 매일같이 연회를 열었다. 그런데 5월 말에 갑자기 몸에 이상을 호소하던 알렉산드로스는 6월 1일 열병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자리에 누워서도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말조차 할 수 없었고 이틀 후에는 어이없이 숨을 거두고 말았다. 32의 아까운 나이였다. 왕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던 탓에 후계자를 정해놓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틈을 이용해 그의 측근들은 마치 먹잇감에 달려드는 하이에나처럼 후계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사실 알렉산드로스가 살아있을 때부터 각지의 실력자들 간에는 소규모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로스가 동쪽으로 정벌을 나가면 감시의 눈이 미치지 않는 서쪽 지역에서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또한 거듭되는 원정에 질려버린 병사들 사이에서도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알렉산드로스가 죽게 되면서 내부 기강의 문제가 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 싸움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후계자 싸움은 40년 가까이 이어졌고 결국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소아시아까지를 영토로 하는 셀레우코스 왕국과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마케도니아 왕국의 세 나라로 분열되었다. 물론 각각의 나라는 알렉산드로스가 남긴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지만 그가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은 붕괴하고 말았다. 클레오파트라는 뛰어난 외모보다 매력적인 목소리로 카이사르를 사로잡았다. 17세기 철학자 파스칼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낮았어도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 왕국의 마지막 왕녀인 클레오파트라 7세는 절세 미녀로 알려져 있는데 그녀는 과연 어떤 타입의 미녀였을까? 남성들이 혼을 빼앗길 정도로 마력을 지닌 여성은 아니었을까? 다음의 이야기는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줄 만한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원전 47년의 어느 날 밤, 로마군을 이끄는 카이사르 앞으로 이집트로부터 호화로운 선물이 도착했다. 그 안에 멋진 양탄자가 있어 카이사르가 펼쳐보니 그 속에서 얇은 비단을 걸쳤을 뿐 알몸이나 다름없는 클레오파트라가 나타났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한창 피어오른 22살이었다. 한밤중에 건장한 남성 앞에 알몸에 가까운 미녀가 나타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녀는 결국 로마로부터 조국 이집트를 지켜냈는데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이 방법은 마력을 지닌 여성다운 연출이었다. 카이사르가 죽은 후 그녀는 장군 안토니우스를 유혹해 재혼했다. 다시 한번 자신의 미모와 육체를 이용해 이집트를 구해낸 것이다.
그녀가 로마의 영웅을 차례로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은 그녀가 자아내는 분위기와 목소리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실제로 후세의 글에는 주위 사람을 향기로 감싸는 태도는 강한 자극을 유발했다. 혹은 그녀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 혀는 마치 현악기와 같다는 등으로 그녀의 매력을 소개하고 있다. 더욱이 그녀는 이집트어, 그리스어는 물론 그 밖에도 많은 나라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다고 한다. 분명 유혹 대상의 모국어로 감미롭게 속삭인 것도 영웅들을 포로로 만든 이유였을 것이다. 사실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녀의 것이라 전해지는 조각상들이 있긴 하지만 어느 것이 실물에 가까운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절세 미녀라는 말을 쓴 것은 후세의 역사가로 비교적 가까운 시기인 1세기에서 2세기에 걸쳐 활약한 문인 플루타르코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출한 것도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도 아니었다고 남기고 있다. 보잘것없던 로마가 세계 최강의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비결은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는 오현제가 다스린 2세기경이다. 당시 로마 제국은 유럽에서부터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중해를 둘러싸듯 넓은 영토 때문에 로마인은 지중해를 우리의 호수라고 불렀다. 로마 제국의 기초가 되는 도시국가가 탄생한 것은 기원전 8세기의 일이다. 이탈리아 반도 중부의 테베레강 유역에 생긴 왕정 도시국가가 그 시작인 것이다. 당시 그곳은 이탈리아 반도 북부 민족인 에트루리아인이 지배했지만 기원전 6세기 말에는 에트루리아인 왕을 추방하고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정치를 하는 공화정 도시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그 작은 도시국가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대제국으로 발전해 나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최강의 군단을 거느렸기 때문이며 그 힘의 비밀은 바로 엄격한 규칙과 보상제도에 있었다. 예를 들어 병사가 탈주를 하거나 자신의 담당 구역을 이탈하면 그 자리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겁쟁이처럼 비겁한 행동을 한 자도 엄격하게 벌했다. 또한 부대가 전투 중에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인정되면 부대원 10명 중 1명을 처형하는 데키마티오라는 형벌을 집행했다. 물론 살아남은 병사도 진영 밖에서 야영을 해야 하고 식사도 밀 대신 보리가 배급되었다. 명예를 중요시했던 당시에 이런 비참한 생활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반면 전투에서 눈부시게 활약한 병사는 전군 앞에서 호명해 창, 마구와 함께 명예 훈장이 수여되었다. 그 훈장은 군 생활을 마치고 시민으로 돌아간 후에도 가문의 명예로 삼을 만큼 자랑으로 여겨졌다. 전리품은 보통 귀족의 재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귀족은 용감히 싸운 병사에게 후한 상을 내렸다. 물론 공화정 시대의 로마는 귀족이 집정관을 독점했던 터라 귀족과 평민이 대립하는 일도 있었지만 일단 전쟁이 터지면 귀족과 평민이 일치단결해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이렇게 해서 로마는 작은 도시국가로 탄생한 후 600여 년 만에 지중해의 패자로 성장했던 것이다.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외친 진짜 이유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브루투스 너마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이 말은 모두 로마의 영웅 카이사르가 남긴 것이다. 그 중에서도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유명한 말은 어떤 상황에서 나왔던 것일까? 그것은 카이사르가 라이벌 폼페이우스와의 결전을 각오했을 때 했던 말이다.
기원전 60년 로마에서는 폼페이우스와 크라소스 그리고 카이사르의 제1회 삼두정치가 시작되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먼저 큰 점수를 올린 사람은 폼페이우스다. 그는 오랫동안 로마를 괴롭혔던 해적을 퇴치하고 동방 원정에서도 큰 공을 세웠다. 이어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에 성공해 갈리아 총독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크라소스는 초조해졌다. 그는 두 사람에게 필적할 만한 공을 세우기 위해 원정길에 올랐으나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 결과 세 사람 중 한 명이 빠지면서 삼두정치의 균형은 깨지게 되었다. 원로원은 두 사람 중에서 폼페이우스를 지지했고 기원전 49년 갈리아 총독인 카이사르에게 소환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따라 카이사르는 군을 이끌고 이탈리아와의 경계인 루비콘 강까지 왔지만 그 강을 건너 본토로 들어가려면 군대를 해산해야만 했다. 그것이 당시의 규칙이었다. 하지만 사태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군대를 해산하고 단독으로 돌아가면 카이사르는 반대파에게 붙잡히거나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때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의 결전을 결심하고 군대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 가자. 신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의 명예를 더럽힌 적이 기다리는 곳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루비콘 강을 건넌 카이사르는 다음에 파르살로스 전투에서 폼페이우스를 격파하고 로마의 실권을 한 손에 쥘 첫걸음을 내딛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는 그 다음 해인 기원전 47년 폼페이우스를 쫓아 이집트로 원정을 떠난 카이사르가 정세가 악화된 소아시아로 장소를 옮겨 싸웠을 때 적을 물리친 것을 알리는 편지에서 쓴 말이다. 카이사르를 따르던 브루투스가 그의 암살에 동참하게 된 까닭은 숙적 폼페이우스를 물리친 카이사르는 그 후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스페인으로 원정을 나가 적대 세력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그리고 그가 기원전 45년 종신 독재관의 자리에 앉으면서 사실상 독재 정치가 시작되었다. 그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도 이 무렵이다. 하지만 그는 다음해 3월 15일 원로원 회의에 초대를 받은 극장에서 공화제 정치를 주장하는 무리에게 암살된다. 온몸을 23곳이나 찔린 그는 즉사했다. 그 암살 계획에 친구인 브루투스도 가담했다는 것을 알고 카이사르는 브루투스 너마저 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카이사르가 암살된 이유는 그가 재정 부활을 꾀하고 스스로 황제의 지위에 오르려 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즉, 그는 공화제를 존속시키려던 그룹의 반발로 암살을 당한 것이다. 카이사르를 따르던 브루투스가 카이사르의 암살에 가담한 것은 카이사르에 대한 존경과 질투가 뒤섞인 그의 복잡한 감정 때문으로 추측된다. 원래 브루투스는 철학자 카토를 숙부로 둔 사려 깊고 온후한 인물로 알려졌다. 젊은 시절에는 폼페이우스를 섬겨 카이사르와 싸우기도 했지만 붙잡히기 직전 적장인 카이사르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그 후에는 여러 번 카이사르의 눈에 들어 법무관의 최고직에 오르기도 했다. 물론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선심을 베푼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이전에 카이사르는 브루투스의 어머니와 불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브루투스를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했던 것이다. 한편 시간이 흐르면서 브루투스는 자신을 돌봐주는 카이사르를 따르게 되었다. 카이사르의 지위가 날로 확고해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카이사르에 대한 브루투스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고 그와 함께 그를 위해 싸우고 싶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지시는 언제나 로마에 남아 뒤를 돌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브루투스의 마음에 조금씩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럴 즈음 카이사르에게 원한을 품은 의형제 카시우스는 브루투스에게 접근해
카이사르 암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더욱이 왕정을 타도한 선조의 동상에 브루투스 너는 잠들어 있는가? 라는 말이 쓰여 있는 걸 보면서 그의 마음은 흔들렸고 마침내 카이사르 암살을 결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결단은 카이사르에 대한 존경심이 증오로 변하는 순간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모든 길은 전부 몇 개나 될까? 로마 제국이 가장 번성했던 오현제 시대, 영토는 지중해를 둘러쌀 만큼 넓었고 공화정 시대부터 정비된 로마 길을 통해 온갖 재물이 운반되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사방팔방의 영토로부터 로마로 길이 이어져 있었던 것이다. 330년경에는 그 수만 해도 372개로 총 길이가 8만 5천 킬로미터에 달했다. 로마는 군이 원정길에 나설 때 도로 건설을 위한 공병 부대를 함께 보냈다. 싸움에서 이긴 후 점령지와 로마를 잇는 도로 건설에 투입하기 위해서였다. 그 새 길은 군대의 통행은 물론 각지로부터 물자와 세금을 로마로 운반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던 것이다. 또한 신도로로 교통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은 점령지역 주민에 대한 회유책이 되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신도로 건설은 병사들에게 할 일을 준다는 의미도 있었다. 당시 로마 정부는 변경에 있는 병사들이 반역을 꾀하지 않을까 늘 두려워했다. 이에 따라 병사들에게 할 일을 주고 보수를 지불하는 것으로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병사들이 만든 그 도로가 완벽한 기술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우선 그들은 도로 예정지의 땅을 1, 2m 깊이로 파고 모래를 부은 후 롤러로 다졌다. 그 위에 30cm 정도 잔 돌을 깔고 모르타르로 굳힌 다음 다시 그 위에 호두알 크기의 돌을 깔고 모르타르로 굳혔다. 마지막으로 자갈과 모래를 넣고 크고 평평한 돌을 깔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장도로는 무거운 전차도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튼튼했다. 이러한 도로가 사람과 물건, 나아가 문화가 유통하는 대동맥 역할을 한 것이다. 기독교를 혹독하게 탄압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진짜 이유는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 신자를 박해했다. 그 중에서도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를 기독교도에 의한 방화로 몰아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처형한 네로 황제의 박해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네로 황제의 박해로부터 약 270년 후인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다. 또한 392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할 것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두 황제의 목적은 지나치게 거대해진 제국의 유지에 있었다.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전부터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꾸준히 신도의 수를 늘려갔다. 특히 상층 계급과 군인들 사이에서 신도들이 늘어났다. 각지의 교회 조직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들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해 나갔던 것이다. 한편 박해를 두려워하던 신도들이 교회에 지하묘지를 만들어 시체를 안치하고 밤이 되면 그곳에 모였기 때문에 시체를 먹는다거나 음란한 짓을 한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았다. 어쨌든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 신도들은 박해의 정도를 더욱 강화하거나 아니면 같은 편으로 만들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정치 과제로 떠올랐다. 이때 박해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 284년에 황제가 된 디오클레티아누스다. 그는 황제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자신을 신이라 부르게 하고 자신에 대한 예배를 강요했다. 물론 기독교 신도들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 동부의 주요 성직자 대부분을 처형해버렸다. 반면 그의 뒤를 이은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6명의 라이벌과 황제의 자리를 다투는 과정에서
제국 통일에 기독교 신도의 단결력을 이용하고자 했다. 특히 그는 이탈리아 반도를 둘러싼 싸움에서 십자가와 나를 따르면 승리하리라라는 말을 곳곳에 걸어놓고 십자를 본따서 만든 군기를 가는 곳마다 지켜세워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듯 기독교 신도들의 강한 지지를 배경으로 제국을 재통일한 그는 기독교 신도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었다. 결국 기독교는 더욱 신도 수를 늘려나갔고 로마 제국 내에 다수파로 자리 잡았다. 그 후 그리스 고전에 심취한 율리아누스 황제가 전통 종교의 부흥을 꾀하며 기독교 신도들을 박해했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 국토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도였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로마 제국은 이교를 금지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 로마 귀족의 출산율이 낮았던 이유가 납중독 때문이라는 것이 사실일까? 오늘날 출산율 저하는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데 로마 제국 역시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가 길피란의 조사에 따르면 로마령 트로이에서는 19세 이상의 청년 101명 가운데 결혼한 사람은 35명으로 그중 자녀가 있는 사람은 약 절반인 17명 뿐이었다. 그 17명 중에서도 10명은 자녀가 1명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황제와 귀족들에게 심하게 나타나 많은 귀족이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1명 정도였다고 한다. 2세기의 안토니우스 황제가 양자 제도를 확립한 것도 출산율 저하가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독 로마가 출산율 저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로마인에게 자녀가 귀했던 이유는 납중독 때문으로 보인다. 로마 제국은 상하수도 시설이 발달해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로마를 비롯한 각 도시에 물을 보내는 수도교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수도교로부터 각 가정으로 물을 보내는 수도관을 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마시는 물에는 늘 납이 녹아 있었다. 더욱이 납으로 만든 냄비와 식기를 사용했던 탓에 당시 로마인들은 일상적으로 대량의 납을 섭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납에 노출되면 뇌, 신경, 신장, 간, 혈액, 소화관, 생식기관 등 몸의 여러 부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대 로마 귀족에게 자식이 적었던 것도 납중독 영향으로 생식 기능이 저하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편 네로나 칼리굴라 같은 로마 황제의 이상한 행동도 납중독에 의한 정신 이상이 원인이었다는 설도 있다. 또한 로마 제국의 붕괴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 로마 시민의 퇴폐적인 생활도 납중독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납중독은 출산율 저하뿐 아니라 로마 제국 붕괴의 한 원인이었는지도 모른다.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은 훈족의 목초지 확보 전략 때문이었다. 고대 유럽에는 지역별로 여러 민족이 나뉘어 살고 있었다. 지중해 일대의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라틴계, 그 동쪽에는 그리스인, 북방에는 켈트계가 있었고 북동의 중부 유럽에는 게르만 민족이 살고 있었다. 게르만 민족은 본래 발트 해안 일대에서 수렵과 목축을 기반으로 살아가던 약 50개의 부족 집단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들이 4세기 후반부터 5세기에 걸쳐 남하하면서 유럽의 역사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다. 이들이 대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중앙아시아 방면으로부터 유럽으로 세력을 뻗친 훈족의 침입에 있었다. 그렇다면 유목민인 훈족은 왜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한 것일까? 그것은 기후변화 때문으로 보인다. 훈족은 많은 말과 가축을 키워야 했기에 광활한 초원을 필요로 했는데 기후변화로 충분한 목초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이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활 다루는 솜씨는 물론 전술력 또한 뛰어났기 때문에 게르만 민족은
그들에게 대항하기를 포기하고 이동을 선택했다. 이처럼 뛰어난 전투 능력이 있던 훈족이 어떤 민족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한때 중국을 위협했던 흉노종의 일부라는 추측이 있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어쨌든 훈족은 현재의 헝가리 지방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카스피해, 서쪽으로는 라인강, 북쪽으로는 덴마크, 그리고 남쪽으로는 그리스 주변까지 그 세력을 뻗어갔다. 그러자 게르만 민족은 훈족에게 떠밀려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게르만 민족은 일단 서쪽으로 방향을 잡은 후 다시 남하해 로마로 향했다. 로마군은 아드리아노플에서 이들과 싸움을 벌였지만 막아내지 못했고 결국 게르만 민족의 서로마 침입을 허락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후 훈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훈족은 군을 이끌던 아틸라 왕이 사망하자 급속히 힘을 잃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훈족의 유럽 침입은 게르만 민족 대이동의 원인이 되었고 지중해 연안의 라틴계 민족, 서유럽의 게르만 민족, 동유럽의 슬라브족이 정착해 살아가는 현재의 유럽 지도의 원형을 만들었다. 게르만 민족이 순식간에 로마군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은 375년 20만 명의 서고트족이 도나우강을 건너 로마 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로마 제국은 게르만 민족의 병사들을 고용해 변경에 주둔시키고 있었다. 그 옛날 정예병을 자랑하던 로마군은 번영 속에서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되자 기강이 해이해져 그 힘이 약해졌고 그로 인해 게르만족의 용병이 활약하게 되었다. 로마에 귀화한 게르만 용병 중에는 황제의 측근으로 출세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또한 로마에서는 이미 게르만 민족을 대상으로 이민 희망자를 받았기 때문에 게르만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고트족이 훈족을 피해 도나우강을 건너 로마 영내로 들어오자 황제는 일단 그들의 정착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들의 숫자가 2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 황제는 무력으로 그들을 추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그들은 현재 터키의 북서부 끝에서 전쟁을 벌였지만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로마군은 게르만 병사를 당해낼 수 없었다. 더욱이 다양한 부족으로 구성된 로마군 중에는 게르만계 병사들이 적지 않았다. 아무리 돈을 받고 전쟁에 나섰을지라도 동포를 향해 있는 힘껏 무기를 휘두를 리 없었다. 이에 따라 승부는 순식간에 판가름 났다. 이후 서고트족은 도나우강 남쪽에 한동안 머물다가 이탈리아로 침입했고 여기에서도 로마군을 물리치고 갈리아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더 많은 게르만계 사람들이 일거리와 부를 찾아 로마로 들어오게 되었다. 로마 제국은 왜 동과 서로 분열되었을까? 로마 제국은 최전성기에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와 브리튼 섬 일부,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북쪽으로는 현재의 루마니아와 헝가리까지 차지했다. 특히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의 5 황제가 다스렸던 100여 년이 가장 평화롭고 발전했던 시대라 하여 그들을 오현제라 부른다. 그러나 이 거대한 제국도 3세기경부터 점점 쇠퇴해 4세기 말에는 2개의 나라로 분열되고 말았다. 쇠퇴의 징후는 이미 최전성기에 나타났다. 어쩌면 그것은 국가가 지나치게 비대했던 탓에 생겨난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북부의 대평원에 있는 유적에서 나무 조각에 쓰인 당시의 기밀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광대한 영토를 돌아다니며 전쟁을 해야 했던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그로 인해 탈주병과 풍기문란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현제 가운데 한 명인 하드리아누스는 그러한 문제를 깨닫고 문제의 원인은 지나치게 비대한 제국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국 사상 최초로 축소 정책을 표명하고 국토를 축소하기 위해 몇몇 영토를 넘겨주려 했다. 하지만 원로회의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축소 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호화생활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예나 지금이나 한번 번영을 누리던 사람들은 그러한 부귀영화를 결코 놓지 않으려 하는 법이다. 결국 쇠퇴의 주된 원인인 군사력도 축소하지 못한 로마 제국은 당시의 무방비와 무대책에 대한 대가를 약 100년 후에 치르게 되었다. 3세기가 되면서 각지의 군대가 각각 황제를 옹립하고 나섰던 것이다. 하지만 그 황제들의 후원자는 군대였기에 당연히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난립하던 황제 대부분은 전사나 암살에 의해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50년 동안 즉위했던 황제만 해도 무려 26명에 이른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로마 제국의 재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것은 비대해진 군대와 관료제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또한 외적과의 항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큰 요인이었다. 284년에 즉위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광대한 로마 제국의 통치와 방위를 단독으로 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군의 동료를 공동 정제로 임명해 제국의 서쪽 지역을 맡기고 자신은 동쪽 지역을 통치했다. 또한 각 정제가 부제를 임명해 라인강과 도나우강 방위선 유지를 맡겼다. 결과적으로 제국은 사실상 4명의 황제에 의해 통치된 것이다. 이후 324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제국을 재통일하지만 그의 사망 후 게르만 민족의 침입 등으로 제국의 분해는 가속화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한 테오도시우스는 죽을 때 제국을 동서로 나눠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분할 통치하도록 했다. 이것은 데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4분할 통치를 모델로 한 것이었지만 이후 동서로마가 재통일되는 일은 없었다. 동서로 갈라진 로마 제국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동서로마로 분열된 후 동로마는 약 1000년간 제국을 이끌어가지만 서로마는 100년도 되지 않아 멸망하고 말았다. 서로마 제국은 4분할 통치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이후 황제의 소재지를 로마에서 밀라노로 다시 라벤나로 옮겼다. 그리고 제국의 기틀을 잡으려 했었으나 게르만인을 용병으로 대거 채용한 것이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했다. 당시 서로마 제국은 징병제를 도입했지만 지주들은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유능한 소작인이 징집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무능한 자를 대신 보내거나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군의 유지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많은 게르만인을 용병으로 고용했다. 하지만 게르만인 용병의 증가는 그들의 발언권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로마로 침입한 게르만족은 제국 여기저기에 부족 단위로 나라를 세워 서로 세력 다툼을 벌였다. 그러다가 결국 게르만 용병들은 이탈리아 내에 정착지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로마 정부가 이것을 거부하자 476년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는 군 사령관을 살해하고 로마인의 황위를 폐지했다. 그리고 결국 이탈리아의 지배자가 된 그는 동로마 황제에게 그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요구했다. 이것으로 서로마 제국의 황위는 끊어지고 말았다. 한편 동로마 제국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하고 군사력과 경제력 정비에 힘썼다. 이것으로 이들은 게르만인의 침입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고 동시에 국력을 회복했다. 이후 527년에 즉위한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부흥을 꿈꾸며 아프리카의 반달 왕국과 이탈리아를 지배했던 동고트 왕국을 차례로 멸망시켰다. 이렇게 해서 그는 과거 로마 제국의 대부분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가 서방으로 군을 진격시킬 수 있었던 것은 동방의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게
매년 거액의 돈을 지불해 동방의 평화를 샀기 때문으로 결국 그 비용은 국가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더욱이 유스티니아누스 이후의 후계자들은 하나같이 통치력이 부족해 어리석게도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사산 왕조와 전쟁을 벌였고 이슬람 제국과도 싸워 영토의 대부분을 잃고 말았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도시국가 형태를 유지했으면 그럭저럭 살아남았겠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결국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했다.